유럽의 전승일은 1945년 5월 8일이었다. 합의된 항복 조건은 모든 전선에서 독일군이 무조건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었고 5월 8일 마침내 총성이 멎었다. 그러나 고립된 지역의 독일군은 저항을 계속했다. 대서양 연안의 최전선과 멀리 떨어진 프랑스 내륙에 남겨진 독일군 수비대는 끝까지 저항했다. 이들 병력은 포위 고립된 상태였고 연합군은 전체적인 전쟁에서 이들을 전략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요소로 무시했다. 어차피 이들은 종전이 공식 선언되면 항복할 터였다. 한편 동부전선에서 스탈린은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별도의 강화 조약을 요구했다. 사실 소련군은 동부전선이 휴전을 한 뒤에도 계속 싸우란 명령을 받았다. 소련군은 공산주의 지배 영역을 넓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깊숙이 진격했다. 소련군이 독일군의 항복을 받아낸 것은 3일 뒤인 5월 11일이었고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해방시켰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싸운 독일군 중 많은 수가 전쟁 포로로 잡힌 전 소련 병사들로 스탈린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편을 바꿨다. 수백만 소련 시민들은 나치스를 해방군으로 봤던 것이다. 이들 병사들은 강화조약과 함께 가혹한 운명에 처해졌다. 장교들은 처형됐고 일반 병사들은 강제노동 수용소에 투옥됐다. 유럽 전승일에 처칠은 영국 국왕 조지 6세 옆에 서서 국민의 환호에 답하면서 히틀러처럼 자신의 시대도 끝났음을 알았을 것이다. 1930년대 유화정책 반대론자였던 처칠은 전쟁이 가장 긴박한 시기에 정권을 잡았다. 처칠의 도전적이고 끈질긴 저항 의지는 1940년 대부분 동안 영국의 유일한 무기였다. 히틀러에게 항복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를 시기에 처칠은 전쟁을 계속 이끌었다. 어떻게든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처칠의 계획은 결국 독일의 패배를 가져왔다. 처칠은 전후 강화 절차에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전시정부를 원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이를 거부했다. 할 수 없이 처칠은 사임했고 총선거가 치러졌다. 처칠은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았지만 처칠의 보수당은 의석 대부분을 노동당에게 내주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 처칠은 평화 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치가였고 30년대에 빈곤과 대량 실업을 초래한 정책들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국내 여론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전쟁을 치렀으니 새로운 평화의 세계는 30년대보다 좋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쟁 말기와 다가올 평화의 시대의 새 총리가 된 것은 클레멘트 애틀리였다. 아담하고 조용한 애틀리는 모든 면에서 처칠과 정반대였다. 포츠담 회담에서 영국을 대표한 사람은 애틀리였다.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 포츠담 회담은 3대 강대국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였다. 포츠담 회담은 전후 유럽의 틀과 국경선 그리고 앞으로 유럽인들이 살게 될 사회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폴란드의 국경은 유럽 서쪽으로 옮겨졌다. 소련은 동부 폴란드를 차지했고 대신 폴란드는 독일 동부 지역으로 이를 보상받았다. 포츠담 선언은 이를 최종 협상 전까지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인 수백만 명을 서쪽으로 강제 추방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최종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고 독일은 1990년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새 국경을 수용하지 않았다. 소련과 일본이 1945년 7월까지도 평화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종종 잊게 된다. 일본은 소련을 통해 미국과 영국의 화평을 요청했다.
일본은 평화협상을 원했다. 그러나 포츠담 회담은 평화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 없으며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과 일본 정부의 총사퇴 그리고 점령지와 식민지 반환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 지도자들은 전범 재판을 받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일본 사회에 강제적인 현대화와 민주주의화를 이룰 것을 규정했다. 독일의 완전한 패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서방연합과 동쪽에서 온 소련과의 만남이었다. 이 두 축의 결합은 나치스의 완전한 패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뉴스 영화 카메라 앞에서 보였던 군인들의 동지애는 곧 사라지고 불신과 의심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포츠담에서 독일 영토를 각각 연합국과 소련의 통치하에 점령 지역들로 분할시킬 것이 결정됐다. 소련은 병력과 공산주의 영역을 서쪽으로 확장시키면서 독일 동부에 진입한 미국과 영국군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독일은 미국과 영국, 소련과 프랑스에 의해 분할됐다. 소련 지역에 속했던 수도 베를린 역시 점령 지역들로 분할됐다. 베를린은 1990년대까지 소련권 깊숙이 위치한 서방 세계의 섬으로 남아있게 됐다. 미국과 영국, 소련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나치스 독일의 패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연합 3개국과 소련, 그리고 그 국민은 죽음과 파괴라는 값비싼 대가 속에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그들의 영토는 전쟁터가 됐다. 연합군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은 소련군이었다. 1941년 독일이 바르바로사 작전을 세우고 소련을 침공했지만 승리는 스탈린과 소련 체제에 돌아갔다. 국가적 생존을 건 필사적인 전쟁은 붉은 군대가 서쪽으로 진군하면서 역전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1930년대에 소련은 이미 세계 혁명전파의 이념을 폐기했다. 스탈린은 정치적 개조에 몰두하는 대신 절대 권력의 구축을 선택했다. 히틀러의 패배로 방대한 영토와 인구가 스탈린의 손에 전리품으로 주어졌고 새로운 제국을 향한 정책이 마련돼야 했다. 스탈린이 개인적으로 히틀러보다 죽음에 더 많은 책임이 있고 스탈린주의가 나치즘보다 더 방대하고 포괄적인 공포체제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조치는 미주리주 폴턴시에서 가진 연설에서 그 유명한 단어를 탄생시켰다.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그 철의 장막 뒤에서 두 세대가 소비에트 제국의 국민으로 살게 됐다. 동유럽은 국민들이 국외로 탈출할 기회만 노리는 불행한 땅이 됐다. 유럽이 정상 생활을 재개하고 평화를 바라볼 때 태평양 전쟁은 그 종국에 도달했고 일본은 군국주의와 침략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 1945년 8월 단 한 번의 공격과 단 한 대의 비행기가 역사를 바꿨다. B-29 폭격기 한 대가 히로시마를 초토화시킬 폭탄 하나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맨해튼 계획으로 암호명이 붙여진 연합국 최고의 전쟁 기밀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바로 원자폭탄이었다. 원래 원자폭탄은 나치 독일에 쓰기 위해 제조됐었다.
핵 분열을 발견한 독일 과학자들이 원자 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사라진 도시의 무참한 폐허를 보면서 1945년 봄에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도 있다. 라인강 건너엔 미국과 영국이, 베를린 지척엔 소련이 있다. 핵이 장착된 V2 미사일이 런던으로 발사된다. 핵기술을 고안한 독일을 위해 V2 핵미사일이 유보트에서 뉴욕으로 발사된다. 만약 전쟁 말기에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전세는 역전돼 승리는 나치스에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원자폭탄을 만들 산업자원도 전문 과학 인력도 없었다. 미국을 위해 원자폭탄을 만든 많은 과학자들은 나치즘을 피해 온 유럽인들이었다. 맨해튼 계획은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의 역사이며 엄청난 규모의 산업시설과 6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투입된 거대한 사업이었다. 첫 번째 원자폭탄이 뉴멕시코 사막에서 성공적인 실험을 마치고 투입될 준비가 됐을 때 독일이 패망했다. 역사는 원자폭탄이 왜 일본에 떨어졌는지 묻는다. 이오지마 섬과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전투를 통해 일본군이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원자폭탄의 사용으로 미국인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인의 인명보호는 실은 미 정책의 부산물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적은 소련이고 원자폭탄은 전후 소련과의 협상에서 최상의 카드라는 것은 명백했다. 이 무기의 진정한 공포와 힘은 말이나 실험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원자폭탄에 가공할 힘과 무엇보다 그 힘을 휘두르고 공포를 풀어놓으려는 의지는 전쟁을 통해 실현돼야 했다. 히로시마의 폐허에서 7만 6천 명이 죽거나 죽어가는 가운데 백악관은 일본에 지금 항복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파멸의 비를 기다리라고 했다. 일본은 응하지 않았고 3일 후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져 2만 5천여 명이 사망했다. 소련은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소련이 전부터 약속했던 공격은 사실상 필요 없었다. 스탈린은 일본 북부 섬들을 확보하고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임박한 승리의 기회를 이용했다. 마침내 히로히토 천황이 나섰고 나가사키 원폭 투하 5일 뒤 일본 국민에게 천황의 항복 수락 연설이 방송됐다. 방송에서 그는 항복이란 단어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민에게 앞으로 올 평화에 대비할 것을 부탁했다.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 전함 미주리호에서 메가더 장군은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Let us pray that peace be now restored to the world and that God will preserve it always. These proceedings are closed.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전승일에 다시 한번 미국과 영국 거리는 기뻐하는 군중들로 가득 찼다. 마침내 양국 국민들은 확신을 갖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영국과 미국에선 군동원 해제 절차와 사회 재편성이 시작됐다. 1945년 하반기 영국에서만 매달 17만 명의 남녀가 시민으로 복귀했고 양국 군수 산업은 고용 인원을 대폭 줄였다. 많은 전시 노동자들에게 이는 곧 그동안 연기됐던 은퇴를 뜻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일했던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게 평화는 가정과 가족의 중심을 둔 전통적인 역할로의 복귀를 뜻했다. 그리고 베이비 붐이 도래해 이 시기는 모든 사람이 아이를 가진 시대로 묘사됐다. 그러나 주요 서방연합국 국민에게 귀국의 의미는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인들은 경제와 산업의 효율성이 정점을 이루고 전쟁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감이 가득한 사회로 돌아온 것이다. 한편 영국인은 폭격으로 수많은 도시가 파괴된 조국을 발견했다. 전쟁으로 강대국의 지위가 손상되고 파산한 조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따라서 대영제국의 세계 중심으로서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쟁의 결과는 유럽 식민주의 제국의 종말을 가져왔다. 가장 극적이었던 첫 단계는 1947년 영국이 소위 왕관의 보석을 하나 떼어내기로 한 결정이었다. 바로 인도였다. 이는 역설적이며 전혀 뜻밖의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킨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전쟁에 뛰어들었고 영국은 제국을 지키기 위해 버마와 태평양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전후 빈곤에 찌든 영국은 제국을 다스릴 병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것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영국을 건설하기 위해 선출된 정부가 이끄는 전후 영국이었다. 정부의 최우선 목적은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인도 포기는 신속하게 결정됐고 200년에 걸친 영국 인도 역사는 2년 만에 해결됐다. 그 결과 인도 제국은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과 힌두 국가 인도로 분리돼 인구의 집단 이동과 내분으로 인한 수천 명의 인명 손실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몇 년간 탈식민지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이었다. 이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방향의 전환은 아니었다. 많은 영국인들은 승리의 대가가 지금껏 소중하게 쌓아올린 것들의 포기라면 전쟁은 왜 했느냐고 의문을 가졌다. 저치는 고집스럽게 제국의 유지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전후 실정과 완전히 단절시켰다. 인도의 독립으로 영국은 대제국으로부터 길고도 느린 후퇴를 시작했다. 제국주의의 종말이 늘 현실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는 강대국의 지위의 상실을 영국보다 더 심하게 느꼈다. 프랑스는 독일의 패에 점령됐고 사회 각 분야의 많은 시민들이 점령에 협력한 사실 때문에 힘겨워했다. 영국과는 반대로 프랑스는 제국의 통제권을 다시 소유하려 했으며 특히 오늘날 베트남으로 알려진 인도 차이나에 대한 지배를 정상화시키려 했다. 프랑스는 유럽의 평화가 오자마자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국가해방군인 베트민과 전쟁을 시작했다. 이 전쟁은 프랑스에게 길고도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자국인 9만여 명과 베트남 국민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탈식민지화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였고 전쟁은 이 역사적 요소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국가 독립을 위한 투쟁들이 소련과 서방 국가들 간의 대립, 즉 냉전과 얽히게 된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냉전의 결과였다. 베트민은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게릴라 베트콩이 됐고 프랑스는 미국의 군사 및 재정 지원을 받았다. 독립을 통해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에서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했다. 한편 세계 최대 국가인 중국도 2차 대전 동안 극적인 비운화를 겪었지만 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1937년부터 침공과 점령을 견뎌내며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혁명군과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간에 벌어진 내전은 일본에 대한 항일 전쟁으로 전환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광대한 중국의 농촌 지역에선 배신과 파벌주의가 상행했다. 일본이 패망하자 내전이 다시 시작됐고 마오쩌둥은 완성된 혁명전쟁의 기술로 국민당에 맞섰다.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국민당의 패배였다. 국민당은 망명정부를 세우기 위해 대만으로 퇴각했다.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생된 새로운 역사의 한 갈래가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결과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 즉 이스라엘이었다.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던 대영제국은 그 방대한 영토 한 구석에 1차 대전 후 터키로부터 받은 팔레스타인을 갖고 있었다. 영국은 이곳에 유태인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1945년 유태인 말살 계획의 참상이 알려지자 유태인 국가 건립의 대세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었다. 팔레스타인은 영국군의 총격과 폭격으로 황폐화됐고 젊은 유태인들은 영국군에게 돌을 던졌다. 영국 해군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태 정착민들이 탄 선박들을 납포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유태인 국가의 일부가 되길 거부했다. 연이은 외교적 해결책의 모색이 실패로 돌아갔고 영국과 유태인, 아랍인 간의 타협안은 없었다. 1948년 영국은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철수했고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은 탄생하자마자 전쟁에 휩싸였다. 모든 분쟁은 전쟁의 기술과 도구를 발전시킨다.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새로운 무기를 고안해낸다. 군사령관들은 적당한 때에 등장해 새로운 전쟁 형태를 고안하거나 고전적 방식으로 사용될 신무기의 잠재력을 독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역시 무서운 신종 무기들을 대거 탄생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은 탄도미사일과 핵폭탄을 낳았으며 이 둘이 결합해 역사를 바꿨다. 군사기술 역시 폭탄의 발전 못지않게 새롭게 고안됐다. 점령군에 대한 투쟁을 통해 비정규군의 군사기술들은 완벽해졌다. 유럽과 중국의 점령지역에서 산업사회에 고도로 훈련된 군대의 유격대원들과 저항군, 게릴라들이 합류했다. 점령지역의 전쟁은 영토만큼이나 주민 통제를 위한 정치적인 전쟁이었다. 기습과 파괴, 무차별 폭탄 테러와 협력자의 살해가 전술이었다. 종종 이러한 저항군들은 민족주의와 혁명 공산주의의 이념을 결합시켰다. 베트남과 케냐, 키프로스, 북아일랜드와 짐바브웨, 쿠바 등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전시의 발명품들은 소규모지만 광신적인 게릴라군에 의해 사용됐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명실상부한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전 세계 어디든 막강하고 절대적인 군대를 보낼 수 있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 대해 점차 완전한 산업적, 경제적 우위를 보였고 어떤 국가와도 대적할 정교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군수공장을 발전시켰다.
역사가들은 미국이 1차 대전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지배적 지위를 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2차 대전 발발에 일조한 고립주의로 세계에 등을 돌렸다.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난 과거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를 깨달았고 1918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1945년은) 우위를 차지한 미국이 바로 전후 세계였다. 루즈벨트는 2년 안에 유럽에 파병된 모든 미군을 귀국시킨다고 약속했지만 후임자인 트루먼은 유럽에 영구 주둔군을 배치해 미국을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도자로 만들 변신을 도모했다. (1945년의) 유럽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폐허와 비극의 현장이었다. 영국에서 승리와 평화의 기쁨은 가혹한 현실 속에 희미해져 갔다. 평화와 함께 영국 국민이 견뎌야 할 시련은 더욱 커져갔다. 미국의 무기대여법 실시는 영국의 생명상이었다. 미국은 영국의 무기를 대여하고 식량을 무료로 지원해 주었다. 1945년 8월 15일 트루먼 미 대통령이 무기 대여를 돌연 중단시켰다. 미국은 영국이 군수물자를 되팔아 자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 대여를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 결과 영국 국민의 식량 배급은 줄어들고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당시 유럽 대륙엔 최고 3천만 명의 난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집과 혹은 고국에서 쫓겨났거나 또는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동유럽에서 탈출했거나 무자비한 인종 청소로 내몰린 독일인들이었다.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바로 미군이었다. 조지 마샬 장군은 전시 동안 미국의 참모총장이었다. 전후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마샬은 자기 이름을 딴 대규모 경제 원조 프로그램을 제창했다. 마샬 계획은 서유럽이 안정과 번영을 다시 찾게 하려는 경제 원조 정책이었다. 1945년의 승리로 스탈린은 자신의 망상을 살찌우고 국경을 넓히고 미래의 적들을 밀어낼 수 있었다. 전후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고 불가리아가 모두 공산국가가 되면서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소련이 마셜 계획의 도입을 금지시키자 이들 국가는 힘겨운 재건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국민에게 엄격한 내핍 생활을 강요했다. 한편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후 국제안보체제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열렸고 유엔이 창설됐다. 유엔은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염두에 두고 고안됐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유지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맹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2차 대전의 원인이 됐다. 유엔을 구성하면서 각국은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로 삼았다. 국제연맹은 설립 초기 독일과 소련의 가입을 거부했다. 미국은 국제연맹에 등을 돌리고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다. 유엔은 가입을 원하는 어떤 국가도 가입할 수 있지만 주요 강대국이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국제연맹의 비난이나 제재가 너무나 가볍게 무시됐다. 히틀러가 떠났고 일본과 이탈리아도 각각 만주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제재를 무시했다. 국제연맹은 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고 1939년
소련의 핀란드 침공으로 소련을 제명한 것이 마지막 역할이었다. 새로운 기구 국제연합, 즉 유엔은 국제연맹과 달리 의사결정권과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보완됐다. 세기의 재판이란 말은 싸구려 타블로이드 신문이 일반 살인범의 재판을 묘사하는 데 쓰면서 그 의미가 격화됐다. 그러나 진정한 20세기의 재판은 1946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전범 재판이다. 살아남은 나치 지도부는 제3제국의 범죄 행위를 실토하도록 재판에 회부됐다. 히틀러처럼 많은 나치스 지도자들이 자살로 정의의 심판을 피했다.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괴링과 헤스 같은 나치스 정치인과 군장교, 공무원과 행정관이었다. 이들에겐 포로와 적국 시민의 대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 위반과 반인륜 범죄라는 새로운 죄목이 적용됐다. 재판은 각 연합국에서 선발된 판사들 앞에서 열렸다. 만약 역사가 달라졌다면 독일과 일본 도시에 대한 폭격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일본에 대한 미 해군의 잠수함 공격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탈린 정권을 또 다른 반인륜 범죄로 고발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진실은 독일 전범들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었고 나치스 법정에서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것에 있다. 변론 중엔 오직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관료주의적 주장도 있었다. 빈틈없는 법적 변론과 광신적 도전은 물론 히틀러의 마법으로 최면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정신 이상 주장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는 투옥됐고 많은 수가 사형당했다. 어떤 이는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죽었다. 괴링은 사형 직전 자살했다. 유태인 말살 계획에 버금가는 참사가 아시아에서도 있었다. 일본 전범들은 민간인과 전쟁 포로에 대한 대량 학살과 대규모 산채 실험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독일 전범과 마찬가지로 많은 일본 전범들이 자신들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렀다. 그중 전 총리 도조 히데키가 가장 유명했다. 유럽의 냉전은 2차 대전이 끝난 곳 바로 베를린에서 시작됐다. 1948년 4월 소련군은 베를린의 소련 점령 지역을 봉쇄하고 서부 독일과 서베를린을 잇는 모든 도로와 철도 수송을 막았다. 소련은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군사행동은 취하지 않았지만 서방의 영향력과 원조가 동부 독일에서 소련의 지위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서방연합국을 굴복시킬 의도였다. 서방연합국은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서베를린 대공수작전을 펼쳤다. 비행기가 쉴 새 없이 석탄을 비롯한 모든 생필품을 실어 날랐다. 1년 뒤 소련은 봉쇄를 해제했다. 결국 핵무기 경쟁으로 이어진 양 진영의 대립이 근 50년 동안 세계 역사를 지배하게 됐다. 이는 대결과 위협, 그리고 기만의 전쟁이었고 실제 싸움은 대리인에 의해 외딴 지역에서 벌어졌다. 1918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1945년의 세계는 패전국들의 처리에서 이전과는 달랐다.
비행기들이 서방 병력을 공급하는 것만큼 베를린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물자를 실어 날랐다. 베를린과 그 시민들을 공산주의 지배에 넘겨주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훗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베를린 사람으로 칭하기 훨씬 전부터 이 말은 실천에 옮겨졌다. 독일은 히틀러가 1, 2차 대전 사이에 군비 증강을 위해 사용했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 서독은 재건됐고 정치적으로 난정된 민주주의가 정착돼 마침내 서방연합국의 일원이 됐다. 동독엔 결국 공산정권이 들어섰고 소련 연방 안에서 동독은 국민을 콘크리트와 강철의 벽 뒤로 몰아넣고 광신적인 경찰 국가가 됐다. 유럽의 재건을 미국 장군이 주도했듯이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메가더 장군은 일본 최고 사령관이 돼 새로운 사회, 즉 헌법으로 군국주의와 침략주의가 금지된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만들었다. 힘든 노동과 산업을 통해 일본은 군사적 침략을 통해 모색했던 경제적 부와 세계적 위상을 성취했다. 처칠은 2차 대전에서 자신을 가장 무섭게 했던 것은 숫자와 통계라고 했다. 숫자로 표현된 전쟁은 끔찍한 인명 손실과 고통의 대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이는 일반적인 상상의 정도를 넘어선다. 가장 막대한 인명 손실을 겪은 것은 소련과 중국이었다. 소련은 135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 800만 명을 잃었다. 전후 소련에선 전쟁으로 인한 인명 손실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30%나 더 많았다. 중국은 150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 민간인은 2천만 명이 넘게 죽었다. 일본의 냉혹한 민족 우월주의는 일본군이 전체 수확을 독점해서 중국 전역에 발생한 고의적 기아를 방관했다. 패전국들도 침략의 대가를 치렀다. 독일군은 한때 최고 10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했지만 그중 350만 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민간인 200만 명이 연합국의 폭격과 전쟁 말기에 동부 독일에서 죽었다. 무려 600만 명에 달했던 일본군은 절반에 가까운 275만 명이 사망했고 민간인은 100만 명이 사망했다. 점령국가에서 전쟁의 경험은 인종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됐다. 프랑스는 병력 중 25만 명을 잃었고 민간인 17만 3천 명을 잃었고 많은 수가 연합국 폭격으로 죽었다. 또 폴란드는 슬라브 민족을 열등한 존재로 보고 유태인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여긴 나치의 인종차별주의로 엄청난 결과를 맞았다. 600만 명의 폴란드인이 죽었고 그중 유태인 말살 계획으로 유태계 폴란드인 300만 명이 죽었다. 점령당한 유럽 국가 모두 유태인 말살 계획에 동참했다. 어떤 국가들은 죽음의 수용소로 유태인을 추방해 기꺼이 협력하는 추태를 자행했다. 나치즘엔 협력했지만 유태인 학살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자부심을 가졌다. 덴마크는 자국 내 유태인 5,500명을 중립국 스웨덴으로 이동시켜 77명의 유태계 덴마크인만 희생됐다. 불가리아 국왕의 추방 협조 거부로 모든 유태계 불가리아인들이 탈출했다. 심지어 파시스트 이탈리아도 추방 협조를 거부했고 무솔리니 몰락 이후에 유태계 이탈리아인도 나치즘의 제물이 됐다.
폴란드는 똑같이 무자비하고 가학적인 소련의 공격으로 고통받았다. 100만 명의 폴란드 병력 중 60만 명이 평화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1944년 붉은 군대가 살해한 폴란드 장교 수천 명의 시신을 독일이 발견한 일은 소련이 뉴스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우호적인 동맹국이 아니란 것을 보여줬다. 1차 대전의 엄청난 희생과 비교해 영국은 그보다 적은 50만 명의 병력과 민간인 7천 명을 잃었다. 패전국의 군대가 괴멸한다는 사실은 자명한 전쟁의 진리다. 승전국은 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미국은 주로 이긴 전쟁에서 싸웠다. 총병력 1650만 명 중 30만 명이 사망했으며 민간인 희생은 10명에 불과했다. 주요 교전국들의 사망자 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고통과 죽음, 그리고 손실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됐다. 과거가 현재에 앞선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가 개인적이며 유일무이한 동시에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얽힌 시대를 여행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 있어 하나의 특정 시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전쟁의 공간은 절대적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저마다 달리 느끼는 것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인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였다. 러시아인들에게 위대한 애국전쟁은 1941년 6월부터 1945년 5월까지였다. 미국의 경우 전쟁은 1941년 12월에 시작돼 1945년 8월에 끝났다. 중국의 경우 전쟁은 1937년 초부터 시작됐다. 전쟁이 실제로 끝난 것은 언제일까?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 전쟁의 연합과 반목으로 나치스와 스탈린주의의 망상은 현실화됐다. 전후 나치스의 구상은 지중해 남부를 휴양지로 만들고 독일 경제가 통제하는 한일 통화로 유럽을 통일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지주의에서 자유로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일본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단일 경제 체제가 됐을 것이다. 역사가들이 한 걸음 물러나 20세기의 역사를 관망하면서 전쟁은 현존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더욱 멀어지게 됐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돼 1990년에 끝난 분쟁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소련군이 철수하고 유럽 전역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자 통일된 민주주의 독일은 어느 때보다 긴밀한 정치, 경제적 공조를 통해 예전의 적들과 연합했다.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수많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히틀러가 연설하고 있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또 항상 탱크가 돌진하고 폭탄이 떨어진다. 우린 전쟁의 실상은 몰라도 할리우드 대작과 텔레비전 시트콤에서 비춰지는 허구적 전쟁 신화는 안다. 미남 지휘관들은 항상 적의 비밀무기에 대담한 기습을 가하고 영국 시민군에 들어간 서투른 은행원들은 늘 요란한 코미디를 연기한다. 또 전투기들은 1940년에 청명한 영국 하늘을 수놓는다. 영국인이 생각하는 영국 전투는 화창한 여름의 열기 속에서 싸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신화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날씨는 예년 여름보다 흐리고 비가 많이 왔었다. 또한 전쟁을 계속 이끈 것은 미군만이 아니었다. 붉은 군대도 나치 침공에 대항해 홀로 싸웠다. 많은 나라에서 전쟁 신화는 국가적 정체성으로 남아있다. 수많은 재생 과정을 통해 이는 고귀했던 시기로 거듭난다. 우리는 전쟁의 결과 속에 살고 있고 우리 자신이 전쟁의 결과다. 우리 시대가 히틀러와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의 시대와 얽혀있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우리의 가족사를 보면 된다. 전쟁은 급하게 이루어진 정열적인 결합과 산산이 깨진 기대의 시기였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년들과 잃어버린 미래와 꿈의 시기였다. 행복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순간들의 시기였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의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선대 조상들이 전쟁으로 만나 일가를 이루었다. 악은 언제나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며 악의 근절은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러나 악을 없애기 위해 인간이 취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영국과 미국이 나치스 독일에 대항해 일으킨 전쟁이다. 전쟁의 역사는 자국 방어와 권력 투쟁의 정치학으로 복잡하게 짜여있다. 전후 권력 다툼은 제쳐두고 그 역사의 본질적 요소만을 추려낸다면 전쟁은 선과 악의 투쟁이다. 이 세계는 호전성과 편견 섞인 질투 그리고 악의에 찬 인물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싸우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세대들은 독재자와 침략자를 구별하고 증오와 악의 이데올로기를 인식해야 한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현재와 미래에 주는 교훈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